오늘은 경제지표 아주 간단히 하고 과거하고 다른 점 간단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 어제 보합입니다. 나스닥은 1% 넘게 올랐는데 지금까지 떨어진 거 생각해보면 추구 전략 이후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던 것들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급등까지도 아니었죠. 올라간 건 이제 급락을 두세 번인가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급락 한번 하고 올라갔는데 반등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센 건 아닙니다. 유럽 시장 안 좋았고요. 유럽 시장도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시아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장은 올랐고 원자재 시장을 보면 유가가 110달러까지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110달러대까지 급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심히 봐야 될 게 이제 구리인데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유가는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금수 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수급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상태가 막 오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리는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구리가 굉장히 세차게 내려왔고 구리 차트를 별도로 보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던 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바닥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리도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금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차게 빨리 내려온다는 얘기는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제 미국 생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지표가 가동률이 나왔거든요. 가동률이 기대치보다는 살짝 못 나왔어요. 이제 79.2. 그 전에 78.9였는데 79.2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79로 올라가긴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았습니다. 추세 자체는 아직 가동률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산 쪽에 지표 나왔는데 어제 보여드린 빅4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주요 4개 경제 지표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는데 이제 어제 얘기가 빠져 있었죠. 근데 산업 생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영역 중에 실질 판매 부분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고용 부분은 아직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실질 판매 어제 보여드렸지만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개솔린 지출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값이 많으니까 자동차 구매 욕구들이 많이 빠졌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구매를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져서 리테일 세일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리테일 세일이 잘 버티고 있어서 이게 무조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말일께 나오는 이제 실질 소득 부분, 그다음에 PC 가계 지출 부분 이 두 가지를 봐서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선행 지수거든요.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일 거예요, 아마 인디케이터. 근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데이터 쭉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이틀 연속, 이틀이나 2달 연속 지금 내려가고 있고, 선행지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향후에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직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 동안 폭발적으로 각종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면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원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잡으면 파산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대량 생산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 자체가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하이드 채권 트리플 C 같은 경우에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하이드 채권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금리가 올라간 것들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많아져서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약간 옆으로 갔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 이게 내려오는 게 당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6개월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연절에 있죠. 경기 수축 국면은 지금 이 밑으로 빠져서 이 제로 밑으로 빠져서 내려가는 패턴이 수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건 12개월 이동평균선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파란 게 선행지수, 이게 도행지수거든요. 예, 선행지수가 빠지면 그 뒤에 이제 시차를 두고 도행지수도 빠지면서 경기수축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경기수축이다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고 경기수축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이제 내년도에 경기수축이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0%예요, 100%.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다를 뿐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벌써 주식시장이 계속 아랫방향으로만 내려가기에는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좀 볼까요? 경기 수축 전에 빠지는 케이스가 이게 빨간 게 나스닥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연준 기준금리고요. 이 연두색이 CPI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 이전에 주가가 빠지는 건 맞거든요. 빠지는 게 맞긴 한데 이미 주식시장 일정 부분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지금 경기 수축 국면이 아닌 상태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반복적으로 트리거로 계속 작동하고 있긴 한데 향후에도 계속 작동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요동을 세차게 치고 방향성을 또 타진하는 그런 것들의 가장 주된 이유는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지표가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방향성 타진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과거하고 다른 특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여기 잘 보시면 다시 이제 맥스를 한번 켜볼까요? 예, 과거와 다른 점 말씀드릴게요. 과거와 다른 점은 이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이 설명드리고, 이 이전에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내려왔다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그 이유로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경기수축 국면에 반등했다가 이게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잦아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차게 내려왔다가 다시 들렸는데 다시 내려오죠. 근데 지금은 세차게 들렸다가 내려오는 게 생략됐어요. 이 부분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안정화된 단계로 들어갈 시점이 됐을 때쯤인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유가가 쭉 끌어올라가면서 이게 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게 좀 다른 점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파란 게 기준금리인데, 이 기준금리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건 당연히 추세를 타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올라오다가 여기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여기서 멈추고 약간 흔들리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지금 나스닥 때문에 이 정도만 보이는 거고, S&P 500 지수는 흔들리고 쭉 이렇게 추세를 좀 세게 타고 올라갑니다. 나스닥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구 전략이 일어나면 시장이 흔들리면서 쭉 추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추구 전략이 몇 차례 일어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추구 전략이 있은 이후에 일정 부분의 경기 사이클의 확장 국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출구 전략 이후에 경기 사이클의 확장면이 굉장히 짧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의 일정 부분은 그래도 존재하면서 그걸 기대하면 됐었는데, 지금 패턴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 현금 포지션 확대에 대한 절실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패턴이. 그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여름 시즌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난리를 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물자 조달법, 물 조달해서 가솔린 가격을 낮추려고 애를 쓰는 형태도 진행될 수가 있고, 러시아 그 수출 석유 캡을 씹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됨으로써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는데 향후 추세적으로 계속 높긴 쉽지 않을 거고, 추세적이보다는 기저효과 때문에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약간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단기간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 이미 드러난 상태고요. 일정 부분 금수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러시아에서 계속 구매를 해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 상황은 지금 계속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긴 한데 전쟁 물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전쟁 물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전투 장비 관련된 것들을 생산하기가 러시아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녹록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금전적인 이익을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일부 취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물자 부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력 부분이 부족한 쪽으로 밀고 가면서 서방 쪽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것을 낮추고 전쟁을 억제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서방의 그 지도자들의 정치적 그 행태가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출 부분을 일정 부분 오픈하는 상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전쟁 수요에는 전쟁을 그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무기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패턴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첫 걸음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정 수준 이상 밑에서 수출하는 걸 용인하는 러시아의 에너지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10년 국채 수익률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패턴이 두 가지예요. 과거 굉장히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높은 시기를 제외하고 일정 부분 내려온 시기.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게 빨간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파란 게 기준금리고 이게 CPI입니다. 연두색이. 근데 잘 보시면 후반부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여기서도 보시면 버티고 있다가 내려오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추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추세가 그 이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 수축되기 전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달러 자산 중에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유하는 것도 긍정적이에요. 투자 패턴이. 근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과거를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치켜 올라갈 때를 보면 보시면 기준금리가 여기 올라가서 추세적으로 기준금리 이렇게 내려왔죠. 살짝 내려왔는데도 여기서 10년 국채 수익률 여기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경기 수축 국면 중반까지 떨어졌죠. 계속 추세적으로. 여기도 70년대 중반 요때 보면 70년대 초반 중반 때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 경기 수축 국면 한참 중반을 지난 시점까지 계속 가격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80년대 초반입니다. 여기는 아주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졌죠. 이것도 경기 수축 국면 중반 조금 전까지 중반 때까지라고 봐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계속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요거는 마지막에 82년도 정점의 마지막 끝자락 여기 지나고 마지막 끝자락에서 인플레이션 함정은 내려가고 있지만 채권 기준금리나 그 채권 수익률이 마지막 끝자락에 갔었을 때도 여기 보시면 여기 경기 수축금이 실제로 진입된 그 시점까지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전에는 경기 수축 전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안전자산 최근에는 예전 그 경기 수축 국면 전에 안전자산으로 인지돼서 10년 국채를 사러 가는 것 때문에 각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지만 예전에 물가 상승률이 위로 세차게 치고 올라가던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기 수축이 실제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시점까지 CPI가 굉장히 급속도로 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밀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잘못하면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에 경기 수축이 발생한다는 가능성 때문에 주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국채, 10년 채권을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뒤로 계속 채권 수익이 올라가면서 나는 안전을 위해서 채권수를 사러 들어갔는데 계속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가능성이기 때문에 향후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수준이 제가 사실 국채를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건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건 4%대가 넘어가면 그 시점이나 혹은 이게 안정적으로 5% 정도를 찍으면
실제로 5%를 찍으면 그 시점에 국채 10년 국채를 사러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패턴이다. 그러니까 4% 수익률이 넘은 뒤에 좀 국채로 갈아타는 걸 생각해 볼 만한 시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꽂는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 얘기는 이미 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먹구름의 상황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선 보여드리지 않는데 주택가격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택 관련 부분이 좋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고, 지금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GDP 나우를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투자 부분이 있거든요. 거주지용 투자 부분. 이게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서 점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투자 부분이 그 경제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 주택 가격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보여드렸지만 미국은 그 홈 에쿼티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비력이 상당히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PC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 오히려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반등을 보여서 하반기를 쭉 위로 올라갈 때, 야, 이제 조정이 완전히 끝났나 보다. 이제 경기가 쭉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이 세차게 쭉 위로 밀고 올라가나 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점들 몇 가지, 경제 지표, 현재의 상황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